지금부터 지방자치론 LMS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은 제4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양면성 부분에 오프라인 수업으로 지방자치 이념, 국가 차원의 이념까지는 했습니다. 복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자, 국가 차원의 이념, 그 다음에 지방 차원의 이념 두 가지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가 차원의 이념입니다. 분권성, 분업성, 다극성, 균형성, 그리고 형평성, 통합성 6가지라고 설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의 이념과 지방 차원의 이념의 구분은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분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는 얘기는 중앙 입장에서는 집권의 권한을 분권의 권한으로 이전을 시킨다 또는 이임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공간 차원은 분산, 분리 중에 분산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분업성입니다. 원래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방정부한테 위임을 준다라고 해서 업무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전국적인 단위의 통일적인 단위들은 국가가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지방의 특수성에 맞춰 있는 일들은 개별적으로 광역과 기초가 나눠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 분업성의 기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극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여기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을 균형 발전을 어떻게 시킬 것이라는 부분들이고,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또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균형성입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골고루 지역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어떤 형평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형평성은 수직적인 형평성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 지방재정 조정제도 중에 교부세 제도가 있는데 그 교부세가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잘 못 사는 지역에는 조금 더 많이 주고, 잘 사는 지역에서 조금 더 기부를 받아서 결국은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수직적인 평등을 이루는 것이 형평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합입니다. 아무리 지방복구를 함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6가지가 국가 차원의 이념이고, 자, 다음은 지방 차원의 이념입니다. 역시 참여성입니다. 결국은 참여성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민주성이죠.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결국은 참여성은 민주주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여성. 자,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방자치는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 자, 그것도 직접. 이게 지방자치의 본원의 의미다라고 생각한다면 국가 차원의 일, 국가의 정책에 대한 참여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려는 그런 번에 있어서는 참여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해서 첫 번째가 참여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대응성입니다. 대응성. 자, 결국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는 맞춤형 행정. 자, 맞춤형 행정. 지역별로 행정수요는 다양하게 다를 수 있고요. 거기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피자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다라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뜻한다. 맞춤형으로 가는 겁니다. 각각의 주민들의 수요, 주민이 요구하는 바들을 그 지역에 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또는 그런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그걸 다시 환류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 그게 바로 지방자치가 지역적인 측면에서 지방차원의 이념에서 대응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역시 지역성입니다. 자, 지역성. 자, 지역성 개념 정리는 고유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또는 특별성, 특정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고,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보편성보다는 저게 특수성. 자, 특수성.
특수성이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 사실 제가 계속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논산시 또는 계룡시 또는 대전시 각각의 지역은 가깝지만 밀접해 있지만 각각의 고유문화들은 그 지역의 고유문화들은 다르더라고 보는 것들이고 거기에 따른 지역성이 나타나고 그 지역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지방차원 이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가 이제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자, 스스로가 결국은 이 부분이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지방자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자유는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타인에 의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방을 찾는 것이 기본적인 지방자치 이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두 번째. 자, 그럼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합니다.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계. 자,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계. 자, 기본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은 극과 극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상호 보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 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효율성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민주성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보는 겁니다. 결국 민주성은 참여의 부분들이고요. 참여. 물론 효율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능률성하고 효과성이지만 결국 비용 대비 편익이다. 그런 비용 대비 편익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부분들이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둘은 상호 보완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극과 극일 수도 있다. 상대적인 개념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방자치와 민주성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민주성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참여민주주의 또는 참여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라는 부분들이고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가 민주사회, 그렇지 못한 사회가 민주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민주성의 의미는 결국은 민주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플러스됨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긍정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뜻은 민주성을 확보나 민주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제도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계 긍정성입니다. 좋다는 거죠.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다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첫 번째가 중앙집권에 따른 자율권 상실 방지는 결국은 집권은요 타율적입니다. 그렇죠? 위에서 내리는 거나 밑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지방자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하는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 중앙집권에 따른 자율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자율권 또는 자율권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그런 것들이 민주시민, 즉 직접 민주주의 시민,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및 양성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관계 긍정선의 근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자기 지역에, 자기의 고장에, 자기의 영역 안에 있는 구역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굴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훨씬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넓다고 보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관계 긍정선에는 중앙집권에 따른 자유권 상실을 방지할 수 있고 분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민주시민의 교육 및 양성할 수 있고 교육의 장으로서 세 번째는 폭력은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논거를 가지고 관계를 긍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관계 부정설은 도리어 민주성을 손에 끼치고 있다. 민주성을 훼손하고 있다. 뭐가? 지방자치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수의 전제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 첫 번째는요 다수의 전제 가능성입니다. 즉 오랫동안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일부의 다수 집단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소수의 기본권을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이러한 소수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는 것들이 또는 지금의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여민주주의고 결국은 100%라는 건 없어요. 물론 어떤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수결의 원칙이 이게 민주주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수는 어떻게 할 거냐? 소수는 그 소수의 소외감을 그런 받는 소수의 기본권을 어떻게 그 부분들을 보완해 줄 것인지 또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충해 줄 것인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가 도리어 민주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자, 님비 현상입니다. 님비 또는 핀비 현상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님비는 나쁜 건 안 됩니다. 핀비는 좋은 거는 무조건 우리 고장에 서로 싸운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균형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외에는 안 돼. 우리 지역에는 좋은 것만 할 때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핵폐기물 처리장 같은 거. 근데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다른 고장으로 가야 되는 것들이죠. 자, 반대로 좋은 겁니다. 우리 고장에 고속도로 깔아주세요. 왜 저쪽만 깔아줘요? 우리는 왜 안 깔아줘요? 서로 결국 배타주의 가능성. 결국 이 배타주의는 결과적으로는 균형 발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들이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결국은 그게 효율성을 또는 민주성을 상실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지방자치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성은 관계 긍정성이 다수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결과적으로는 비용 대비인데, 그렇죠? 비용 대비 편의, 비용 대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즉 적은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둘은 관계가 없다. 첫 번째가 바로 지역사회 문제나 행정소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더욱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필요한 지역별로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해결해 주면 된다는 것들이죠. 즉, 수요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을 거기에 맞춤형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리어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니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비용 낭비죠. 예산 낭비죠. 하지만 지역에 맡기면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으로 예산을 공급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그러한 것도 예산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속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가뭄이 있어 우리 지역에 홍수가 나서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중앙정부에 맡겨버리면 그 부분들 처리함에 있어서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고 그러한 것들을 지방에 맡겨버리면 지역 수요에 맞게 그 특수성에 맞게 그때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더라라고 보는 것들이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줄인다는 건 결국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 시간은 곧 돈이고 시간은 곧 비용인데 시간을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자, 세 번째는 결국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인력 동원 또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넣을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고요. 자, 네 번째는 실험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지만 어떤 주요 정책이 있어요. 이 주요 정책이 결국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일정 특정 지역들의 그 정책을 입안해보고 그 입안된 결과들을 피드백함으로써 전국 단위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적용을 안 하고 그러한 것이 실패를 그만큼 줄여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정책 실패를 줄여준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지방자치는 다양한 정치, 행정력 실현이 가능하다. 고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다섯 번째입니다. 자, 지자체는 경쟁을 유발합니다. 경쟁을 유발한다는 그만큼 본인들의 혁신, 개혁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투입의 비용들을 줄여줄 수 있고 나타나는 산출, 성과, 결과, 영향 이런 부분들은 훨씬 많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요거는 예전에 엑스비올스 관련된 것들이에요. 엑스비올스는 뭡니까? 경쟁을 안 합니다. 경쟁을 안 하니까 자기 혁신을 안 하죠. 자기 혁신을 안 하니까
조직 자체가 쇠퇴한다고 보는 것들이죠. 결국 그 쇠퇴로 인해서 망한다는 것들이죠. 결국 경쟁이 과도한 경쟁은 비용을 낭비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경쟁과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갈등은 도리어 행정 비용을 방지해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 그러한 것이 관계 긍정설의 근거 5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반대의 위치입니다. 반대. 그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결국 불균형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균형. 자, 지역에 맡깁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흔히 이제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가 나눠질 거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부자인 지역들은 아주 여러 가지 정책들, 다양한 정책들, 또 품질 좋은 서비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태생적으로 가난한 지역들은 못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 지역 간 갭들이 점점점 벌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가가 균형 발전을 못하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고요. 자, 2번째 통일성 확보입니다. 경쟁이 심해집니다. 우리 건 안 할 거예요. 좋은 것만 할 거예요. 나쁜 거 안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그만큼 통일성 확보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로 인해서 불균형 발생, 통일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 그로 인해서 낭비가 초래하더라라고 보는 낭비가. 자, 2번째 근거입니다. 자, 입법부에서 집행자금을 한다고 했고 법률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수행하자. 즉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책을 집행한다는 얘기는 그 근거, 그 정당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합법성입니다. 법을 만드는 건 고유에 관한 입법부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되지. 굳이 240기가 넘는 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그러한 관련된 조례를 또 만들어주고 조례에 맞게 또 규칙을 또 만들어준다면 법률과 조례와 규칙이 만드는 행정비용들이 낭비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주장들이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법에 체계가 있고 법의 단계설이 있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각각의 조례, 규칙은 지자체가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근본적인 사기법 우선의 원칙이고 그 법에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법치주의고 법률 유보의 원칙이고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비용 낭비로 볼 수는 없겠죠. 다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률을 만들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 조례를 240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들이죠.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통일적인 내용들이야. 그러면 법률 가지고 또는 명령을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그걸 조례에 위임을 해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회 240개가 넘는 지방의회에서 그걸 똑같은 사항들을 만든다면 그러한 것들이 도리어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2번째 논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와 민주성의 관계성, 긍정부정, 효율성의 관계성, 긍정부정을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성은 참여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들이고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이지만 기본적으로 비용 대비 편의, 비용 대비 목표를 어느 만큼 달성했느냐를 보는 것들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관계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도 민주성 또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방자치가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5절입니다. 자, 제5절 지방자치 역사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이거는 역사의 한국사죠. 자, 그래서 한번 훑어볼 겁니다. 훑어볼 거고 이거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는 중간고사에는 기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국민 남북시대가 있어요. 자, 삼국시대는 전국구역 이렇게 나왔다라고 나와 있고 통일신라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시기에는 지방자치 요소를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겠죠. 중앙집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입니다. 마찬가지죠. 뭐 사실만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또 기인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역시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는 향청입니다. 향청은 보기에 따라 지방의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왕의 명령 또는 물론 그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비슷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의 지방자치하고는 내용은 다르다.
자, 그럼 항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해와 직강소가 있습니다. 자, 뭐 각 가을, 고을에 직강소를 설치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일제강점시대는 어땠을까요? 자, 실제로 보면 일본의 지방자치가 도입되는 시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가. 자, 그래서 뭐 면제가 시작이 됐다는 게 나와 있고, 자문제도를 신설해서 나와 있고, 자, 의교일관, 부의의회 이런 것들이 즉 지방의회 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일제강점기 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군정 어떨까요?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미군정이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미국의 행정과 정치 체제가 도입이 됐다라고 했었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군정에 고문회가 설치해 있다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고문회는 도지사 기타 등등. 자, 그러면서 지방의회는 제도적으로 소멸되었다. 자, 미군정은 지방행정조직과 관련해서는 일제강점기 행정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본하고 유사합니다. 광역과 기초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역사적인 환경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자연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환경 이런 부분들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방자치 제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 중에 꼭 일본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참고로. 자, 일제강점 시대 미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까지가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는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으로. 자, 2장 지방자치의 현황들입니다. 자, 지방자치의 현황은 1절 지방자치의 조직부터 시작해서 제5전 정부가 관계 및 주민 참여까지 진도를 쭉 순서대로 나가고요. 요게 끝나면 지방재정 파트로 다시 정리가 아니고 교재에는 지방자치 파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파트도 매우 중요한 분권의 요소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자치 현황이고요. 그 첫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고 나와 있고요. 자,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가 기관, 대리평. 자, 두 번째 기관, 통합평. 자, 세 번째가 절충형 나와 있고요. 네 번째가 주민 총회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건 이 둘이죠. 이 둘. 자, 기관 대리평은 말 그대로 의결기관과 의결기관. 자, 집행기관이 대립하더라 또는 분전했더라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기관 통합형은 자, 의결과 집행을 같이 가더라. 대체적으로 이쪽에서는 대통령 주신제. 자, 기관 통합형은 의원과 억제 요소 정치적으로 보면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 절충형은 이외에 나와 있는 대립과 그 다음에 통합을 절충해놓는 거. 주민청에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강한 거.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지방정부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기관 통합입니다. 자, 기관 통합은요. 기관 통합은 여기 나와 있지만 기관 통합은 자, 의원 내역제 요소를 갖고 있어요. 의원 내역제 요소. 즉,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하나죠? 자, 여기서 이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하나는 얘기는 결국은 행정부가 아닌, 자, 입법부가 행정부를 대신하더라. 그래서 의원 내역제입니다. 의원 내역제.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통합형,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모두 단일기관, 지방의회에, 자, 입법부죠? 입법부에 귀속시키는 제도다. 지방의회는 의결과 동시에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통합형 또는 권력 통합형이라고도 한다라고 했고 정의를 내리면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입법부하고 행정부를 통합하는 거지만 행정부 위주가 아니에요. 입법부 위주고 지방에서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자, 지방의회. 지방의회. 자, 그게 기관 통합형이고요. 그럼 장점은 어떻습니까? 그럼 장점. 자, 첫 번째 장점. 자, 민주정치 책임에 대해 적합하다.
결국은 우리가 입법부 다수당을 한다는 얘기는요,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선거에서. 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결국은 그 당시에 4년 동안 얼마만큼의 책임 정치를 할 수 있느냐.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쵸? 다음 선거를 위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책임 행정입니다. 두 번째는 결정자하고 집행기관하고 의결기관이 하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수당이 의장이 되고요. 그 의장을 통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사업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고요. 자, 소규모 자치단체에 적합하다. 자, 이 부분은 논란의 소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반대로 규모가 큰 자치단체는 적합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보면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이 하나이니 대규모 조직에서는 이 부분을 나눠지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 작은 조직에서는 그러한 두 기능을 합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은 어떨까요? 단점은 자, 종합성과 통합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의결기관하고 기본적으로 집행기관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이죠. 즉, 우리가 얘네 둘을 합쳤다고 한다면 과연 견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에요. 견제. 의결과 집행은 하나였어요. 그 누가 견제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권력 남용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민들이 또는 시민단체가 제3자가 이들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불구하고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자성과 전문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실. 즉, 그들이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한다는 것들이죠. 지방의 의원이 집행을 전문성을 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유능한 인물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선거는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자, 이거는 예전에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여건주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한 것들이 기관통합형의 단점이다 보입니다. 단점. 우리가 기관통합과 기관대립형의 장단점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많다면 얘를 일단 하나 정도만 명확히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는 것들이죠. 자, 일단 첫 번째 기관통합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관대립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